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역임, 내년 총선 출마자 모집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소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노선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만약 이낙연 대표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구상하는 신당 창당 계획과 내년 총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신당 창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뉴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예, 제가 참 무슨 팔자인지 네. 이렇게 굴고 겪습니다. 신당 창당 결정 D-Day 오는 27일로 못 박았잖아요. 예. 사실 며칠 남질 않았는데 창당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뭐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부터 필요한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당대표까지 초대 당대표까지 지낸 당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수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저에게 최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예의도 지키고 저 나름도 또 고민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그 정도의 시점을 설정한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띠가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자기 전에 누우면 하는 생각이 제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또 직위도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했지만은 때로는 이 정치에서 제가 겪은 것들이 허업이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네, 했습니다. 과거 이제 JP가 한 얘기죠. 정치는 허업이다. 저는 이 허업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진취적인 것들을 더 해야겠다. 제가 이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누구를 당선시켜가지고 그거로 자부심을 얻고 또 보람을 느끼는 단계는 지났다. 네. 그래서 영속적인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큰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창당 결심은 섰다고 봐야겠네요. 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저녁 시간대 이제 다들 이제 좀 식사하고 술 한잔 하시고 나면은 우리 당내 국민의힘 내 되게 힘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사람 중에 수도권 출마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보고 노력하시는 의원들 계시고, 근데 다 한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전화하다가 아이고야 오늘도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갔구나 하고 네. 전화 끊고 이렇게 합니다.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27일 날은 뭐 탈당 선언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제가 27일 날 이제 뭐 창당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고민 결심 끝나고 나서 만약에 탈당을 하기로 하면은 바로 그 직후부터 뭐 창준위 차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창준위가 그러면 당원들 모아가지고 창당하는 과정까지 거침없이 갈 겁니다. 네. 그럼 대략 어느 시점이면 윤곽이 잡힐까요? 아마 지금 연락망이나 이런 데 가입해 주신 분들이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요. 저는 뭐 허례허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요. 뭐 시도당 돌면서 창당 대회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절차로 딱딱딱 해서 뭐 적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면 창당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늦어도 1월 안에는 매듭이 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신당 출마 희망자 모집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모든 지역에 지금 후보를 낼 계획입니까? 사실 신당을 차린다면 다다익선이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연락망에서 그리고 또 구글 폼에서 받아가지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조사한 것이고 나중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은 신당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걸 한번 통계적으로 보기 위함이고요. 실제 이분들 뭐 1,000명이 계신다 해가지고 1,000명을 보고 나간다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엄격한 기준이나 이런 걸 더 가지고 아마 출마를 하게 되겠죠. 당명은 염두에 둔 게 있습니까? 저는 염두에 둔 게 있는데요. 네. 이 당이라는 거는 정말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창당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과 또 중요한 분들과 상의를 좀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난주죠. 금태섭 전 의원과 네. 뭐 토론을 하면서 연대 공감대를 표한 바가 있는데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들 신당과 추후에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참 묘한데요. 이분들이 뭐 창당을 하시는 거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에 따른 거니까요. 네.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창당하는 자에 참여할 것이냐. 그렇게는 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다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유하는 지점 바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다음에 결사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또 제가 하는 창당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신당의 의지는 확보한 거군요. 저는 뭐 이게 제가 뭐 창당 절차를 어렵게 본다기보다는 네. 이런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우는 어떤 원칙과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조율을 하는 겁니다. 100%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는 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요. 자꾸 사람들끼리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길 바라지 마라. 저도 네. 예전에 바른정당을 하고 바른미래당 하고 새로운 보수당 하면서 작은 정당들을 해봤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의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실제 많은 좋은 가치들이 훼손됐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건 음모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저랑 당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인데 뭐 천안함 음모론을 믿는다. 네. 아니면 뭐 그거 외에도 부정선거를 믿는다. 이러면 이거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제가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다르다? 그건 토론하고 논쟁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죠.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하다가 최근에 시간이 되면 또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 이 만남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화답을 했거든요. 함께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정치하면서 굉장히 그 신조가 굳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다 아는 것처럼 예전에 열린우리당 창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신조를 지키면서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류로서 본인이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울타리가 아닐 것입니다. 네. 아마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또 깊은 상의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낙연 총리님과 네. 뭐 통상적인 교류는 했겠지만은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이면 뭐 보수 진보 진영할 것 없이 지금 활발합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 움직임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어떤 선택일지도 관심사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할 의사는 있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야 당연히 열려있는 옵션 중에 최우선 옵션이겠죠.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굳은 걸 가지고 유승민 의원께 뭐 합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긴밀한 상의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그려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다만 언론에 먼저 이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그 훌륭한 경험이나 저보다 오히려 깊은 고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모양새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송 대표님은 제가 대표할 때 상대당 대표였기 때문에요. 네. 지금도 뭐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송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반윤연대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반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그 대회에선 1등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반윤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와 별개로 그걸 중심으로 모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만약 당을 만들게 된다면은 누구보다 매섭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반윤 연대 그를 통해서 그 후속 조치로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세적 입장을 취한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게임같이 정치를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 저는 굉장히 거부합니다. 네.
이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은 과연 어떤 당일까? 그러니까 중도 통합을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수 신당에 방점을 두는 건지. 일전에 그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 자유주의 빅텐트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진보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들로 YSDJ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JP와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을 언급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는 자유주의적 인물과 그리고 보수주의적 인물 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삶의 궤적과는 다르게 집권하신 다음부터 아주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획돼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설 땅이 별로 없다. 근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당 내에 자유주의적 관점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역할이 없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봤을 때 그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창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신당이나 이런 시도들 공격할 때 보통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빨리 저한테 강론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절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할 때 어떤 당을 만들 때 구심이 돼야 되는 거는요. 아주 국민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그것처럼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건 경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국민들께 되짚어 보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 가지고 상황을 한마디로 규정하자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상의 자유부터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 그리고 거기 더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의 자유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로 제가 신당의 어떤 취지 자체를 가름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도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아예 탈당까지 했고요. 선거제 개편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비명계 중심이든 아니면 반연연대든 이쪽 소위 이제 민주전쟁에서 새로운 신당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런 움직임들은 저에게 전해 듣는 것도 있고 네. 또 언급하신 인사들 중에 일부와는 접촉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절대 반윤연대 정도의 아주 유치한 과제가 되지 않았으면 바라는 것처럼 네. 저는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움직임이 반명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국민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그 명제 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사실 다 고양이 손이라도 서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저는 뭐 아까 이상민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이상민 의원님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다라고 제가 그냥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도 이 대표 그럴 때는 당신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선배로서 그럴 땐 용기 있게 도전하자 말씀하신 것도 이상민 의원님이시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명계 의원과의 접촉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상민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과도 좀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뭐 스무고개처럼 다 이렇게 언론의 질문에 누굴 만났냐,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냐를 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네. 이명계 포함. 네. 그리고 저를 만나자는 유의미한 정치적 인물들은 제가 다 만났습니다. 네. 일정상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활발하게 더 만남을 이어갈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창당 확률도 낮고 성공 확률은 더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신당 주제가로 추천했는데 안 의원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안철수 의원의 음악 취향이나 음악적 전문성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든 이준석과 연계돼서 본인이 뭔가 언급을 하셔야지만 기사가 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 제명하겠다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시고 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정치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참 안타까웠던 것이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선거를 치른 다음부터 당내에 그래도 비교적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평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의 움직임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항상 정치 선배로서 존경해왔고 남원정의 핵심 멤버였던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제 행정부에서 역할을 마치고 당으로 돌아오시려는 국면에
왜 종교인을 만나는 걸 철인 일정을 하셨는지 참 의아했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지금 결국에는 예전에 제3지대 안철수부터 계속 차선 변경하셔가지고 네. 맨 오른쪽 차선에 와 계시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인도까지 올라가실 기세예요. 네. 근데 저는 제발 좀 평정심을 찾으시라. 예, 지금 본인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도나 아니면 제3지대 정치의 가치를 훼손했는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필이면 이 질문 받은 게 불교 방송이라 가지고 네. 음악 듣기보다 그냥 목탁 소리 들으면서 안정을 취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앞으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총선이 넉 달여 남았는데요.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지역구에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성을 갖고 움직이실 건지 한다면 어느 지역에 될 것인지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요? 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 또 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세요. 네. 네, 이 대표 이번에 총선에 무조건 들어가서 의정 활동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비례로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비례 뭐 한 2번 받아가지고 선거를 지휘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이준석이 해온 정치와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럼 네. 뭐 비례 10번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 비례 10번 한다는 거는 2 정도 지지 받는다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이미 신당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지역구 나가가지고 좀 쉬운 데가 어딨나요 신당에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하지만은 네. 저 자신이 잘 되는 선택보다는 저를 믿고 신당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길을 바랍니다. 저는 네. 제가 당 대표 할 때도요. 저한테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뭐 종로 보궐선거나 이런 나가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무공천했기 때문에 제가 나갔으면 무조건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당직자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종로 나갔다가 혹시라도 대선 지면 난 뭐가 되는 거냐. 대선 이기는데 무조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게 당대표 역할이지. 뭐 네. 그런 게 있냐 했는데 마치 제 예상이 옳았습니다. 0.7% 차이 박빙 승부였고요. 네. 그때 제가 잘 되는 길 선택했으면은 어쩌면 저는 의석 하나 얻고 대통령 선거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도 저는 제가 내세우는 가치 아까 국민들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제가 거창한 이야기를 했으면요. 네. 적어도 그게 지켜지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한때 뭐 대구 지역 출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구 출마 쪽에 방점을 둔 것 같네요. 어려운 길이면 마침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해산하기로 했는데요. 네. 혁신위 활동 평가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유원 위원장은 사실 국민의힘이 고를 수 있는 혁신위원장 중에 굉장히 훌륭한 카드였습니다. 네. 우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차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 윤유원 위원장이 그 이중 정체성을 잘 활용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방송에선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예능 찍을 때는 외모상으로는 다른데 또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신 캐릭터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치에 투영하는 순간 메시지가 혼재되게 됩니다. 정치라는 건요, 하루 보고 지나가는 방송이 아닙니다. 말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인류한 위원장이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웠다. 근데 그거에 따라 행동하시는 건 그 배운 도덕이 뭐냐? 남의 아버지 언급한다. 아랫목에서 남의 아버지 언급한 배웠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중 정체성이 좀 더 잘 활용됐다면은 굉장히 당의 혁신이 도움됐을 거다.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당을 모른다. 한국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른다. 그런데 외부인의 시각에 봤을 때는 너는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게 효율적인 메시지였을 텐데 네. 뭔가 좀 약간 당에서 처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가시는 그 길을 보조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떻게 계속 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계속 제가 예측해오기를 이렇게 못 간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정사에서 정당에서 보궐선거 이렇게 대패했는데 지도부가 유지된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혁신도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이기 지도부라고 뭐 사람 갈아서 출마시키고 했는데 뭐 요구르트 광고에 나왔지만 생명 연장의 꿈 네.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큰 정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원희룡 장관도 뭐 출마 행보를 본격화고요.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뭐 투톱 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장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 이 두 분한테 공이 드리고 싶은 주문은요. 네. 두 분은 이미 충분한 인지도가 있으시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개혁 전선에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쓴소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고언의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지만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원희룡 장관이요.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하지만은 당내 남원정으로서요. 소장개혁파의 아주 교과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존경했고요. 최근의 행보라는 거는 너무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는 백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평가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장관이 정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한 장관의 확장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수에 보면 지금 굉장히 보수를 좀먹고 있는 여러 음모론들이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법조 취재 기자와는 다르게요. 정치부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던집니다. 네. 만약 한동훈 장관한테 이번에 어떤 정치부 기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을 때 답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러셨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이 원래 그런 이미지냐? 어떤 질문에도 항상 해박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게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왜 이 질문엔 답하지 못하는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질문에 답을 못 할까요 나중에? 아닐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 생각하고 전격적인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정치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달라질 것이다. 네. 본인이 만약 공직자로서 어떤 똑같이 만약에 생명 연장의 꿈 이런 거면은 쉬운 선택을 할 것이고 네. 만약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본인이 실현시키고 싶은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힘을 정치적 힘을 원한다면요 어려운 선택을 할 거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꽤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제가 기대했던 전격성의 상징적인 이벤트들이 몇 개 있었으면 그런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일정상 봤을 때 12월 27일이라는 제가 정한 시한 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12월 27일 이전에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면 신당 창당을 미루고 함께할 여지가 있는 건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면 국민의힘과는 정령 결별인 건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부분을 궁금해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당 창당을 멈추는 것이 어떤 제안에 의해서 될 리는 없습니다. 네. 저에게 무엇을 보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어떤 직위 아니면 뭐 공천 이런 걸 통해 저한테 얘기한다면은 그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과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작금의 심각함을 인정하시고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 예를 들어 최상병 건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보여주시면요. 제가 창당을 할 동력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크다. 그리고 제가 창당을 한들 대통령이 믿기기 어려운 속도로 만약 변하신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고작 1년 반 전에 대통령을 사랑해서 뽑았던 분들인데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바뀌는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변하시는 게 유일한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신당 창당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좀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드릴게요. 12월 27일 뒤에 갑자기 변하시면 전 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 그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준석 예.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32%, 예. 좋지 않게 본다가 50%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신당을 좋게 보시는 분이 32% 그리고 안 좋게 보시면 50%면요. 네. 한 가운데 18% 정도는 제가 하는 행보에 따라 가지고 태도를 유보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다 플러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라는 건 저도 신당을 뭐 바른정당도 경험해보고 새로운 보수당도 경험해봤지만은 당연히 구체화되면은 또 어느 정도 조정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이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형태의 한번 당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저주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시나리오가 많았습니다. 네. 뭐 이준석이 뭐 탈당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뭐 그리고 뭐
5천 명 모으는 게 쉽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나씩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가가지고 그냥 막연히 안 될 거다 저주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주도 관심인 만큼 감사히 듣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한 뒤에 총선을 앞두고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연대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최대한 파이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제3지대가 저는 제가 바른미래당도 있어봤지만은 네. 가장 제3지대 하면서 어려운 지점이면서 또 항상 제3지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연대 이런 것에 너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요즘 어떤 인물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 용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 한 3, 4년 고행의 길을 겪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나풀거리는 사람들이면요. 그냥 각자 위치에 계십시오. 뭔 찬당을 하겠다고 신당하겠다고 따라 나서십니까? 예.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움직임이 과연 내년 총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많은 창당이 있었지만요. 네. 그 사람들이 창당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을 염두에 둔 창당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교섭단체를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기치라는 게 바로 서면요. 그렇게 성공하면 국민들이 저한테 다른 역할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명 못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 착륙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달 착륙에 도전하는 거는 이게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도전하는 거다. 네. 예, 저는 어려워서 도전하는 거고요. 저 혼자 달 착륙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면은 네. 뭐 제가 아폴로 11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고 달에 가면 됩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앞선 질문으로 그냥 예, 이해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남은 변수 또 총선 승리 전략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총선 시점으로는 2년 정도의 행정에 대한 평가가 으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레이더에서 다들 벗어나 있지만은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나중에 어느 패널 불러다 놓고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한 3줄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 못할 겁니다. 네. 지금 두서없는 그냥 해열제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뭐 빚 탕감해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치 아젠다고 경제 정책입니까? 급한데 그냥 해열제 놓는 거지. 저는 경제 방향성이라는 것이 집권 2년 차에도 지금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다. 기업도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도 미래를 그리고 그리고 가게도 다 그런 걸 그려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문에 떡볶이 먹을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게 정치 권력이 그런 경제인들마저 통제하려고 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저와 1년 대학 선배 관계인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그렇고요. 다 이분들 지금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네. 이분들에게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정당을 하겠다 하면서 자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정치 권력의 경제가 예속되지 않을 그런 자유도 포함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잇따른 신당 움직임은 정치권의 새로운 획기적인 바람이 될지 아니면 여의도 입성을 위한 또 다른 징검다리에 불과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진 걸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니까요. 그 어떤 혁신안도 수용되지 않았고.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 수선에 들어갔고 당 분위기 좀 어순해 보이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혁신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혁신을 이어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네.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12월 24일 종료하기로 했으니까 애초 예정보다는 조금 일찍 해산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했다라는 평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혁신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내외부의 평가에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게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혁신 동력을 잘 살려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원회가 제기했던 혁신안 또 포용안, 희생안 이런 것들이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시기상의 문제를 좀 잘못 선택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는 예정대로 공관위 출범시켜서 내년 총선 준비할 생각이고요. 혁신위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50%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50%는 남은 공관위와 선대위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 날 인요한 혁신위가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이제 정치적 해석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가 내 뒤에 용산의 뜻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지만 결국은 네. 그 중에 핵심은 지도부, 윤핵관, 다선 의원 용퇴, 그다음에 험지 출마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마 김기현 대표가 원하지 않았던 지금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분들이 이제 버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은 버틴 게 결국은 판정 승. 저는 혁신위의 거의 판정패가 아니라 거의 KO패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진 용퇴였는데 그게 안 됐고 사면도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전 상황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5에서 180석 정도로 갖고 있으면 한 20표 정도만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는 이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 내년 총선 판세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개만 우세하다 이런 자체 분석 결과가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당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당내에 네. 반발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최근에 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시각이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따뜻하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6개 지역만 우세하다. 이 내용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서울보다 더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서울은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전체 득표에선 승리했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크게 패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전체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진의 용퇴와 같은
어떤 그 혁신안들이 공관위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수도권 출마 대기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만큼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그 위험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위험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들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 공관위 출범 네. 지금 예고를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자신의 겨치를 결단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보니까 하태경 의원, 서병수 의원 사퇴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 TK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TK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천이 되면 당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여타 지역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체감도, 민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의원들도 공천 받는데 다들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당대표가 가장 큰 권한이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 본인이 불출마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김기현 대표가 거의 어찌 보면 뭐 본인이 험지 출마하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본인이 뭐 과거로 돌아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네. 잠재웠는데 저는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내 내외 상황 속에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한동훈 장관 특히 뭐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치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네. 당내에서도 이 두 장관에 대한 어떤 뭐 플랜 이런 걸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이 두 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내년 그렇죠. 총선 돌아가면 출마가 되고, 네. 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직 입당하지 않고 본격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두 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와 5번의 선거를 했었는데 모두 승리한 그러니까 중도 확장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많은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86세대와 대비할 수 있는 97세대로의 세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선거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나가서 싸워야지 당이 어디로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한번 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자니까 당이 어떤 식으로든 뭐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서 잘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신당 창당 지금 이슈에 뛰어들었는데 전직 당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과연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님이 지금 최근에 발언을 보면 점점 이제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높이고 있고 이분이 평소에 뭐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한 적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대선 경선 과정에도. 그런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여건도 분명 있는 거거든요. 네. 선거가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계속 당 만든다고 벌써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실체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뭐 동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국회의원 5번 했고 도지사, 총리,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당에서 전부 해본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대변인도 오래 하셨고 민주당에 여러 동안 있었던 분인데 예전에 이제 분당 사태 있을 때도 안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것과 실제 움직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뭐 친당 쪽으로 기운 것 같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분이 그동안에 어쨌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전직 대표를 한 분이 신당 창당을 하려는 지금 네. 움직임,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신당 창당의 이
군불만 피웠지 실제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그게 자꾸 정치화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마음을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우연히 마주치듯 했는데 제가 신당 창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자리에 이어서 바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네. 저거 아직도 앵커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발언 속에 녹은 어떤 메시지는 자신의 정치적 수를 다 읽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실현 가능성도 더 높아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달리 봐야 되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얘기에서부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뭐 교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정치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뇨한 핵심위원장도 처음에 이제 뭐 아유 내 뒤에 용산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아졌거든요. 네.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굳이 저는 이 뭐 당을 만든다 그러면 본인 힘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랑 같이 한다 이런 그 메시지는 굳이 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양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힘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때부터 굉장히 망가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만약에 당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네. 막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왜 이 신당 만드는데 끌어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네. 뭐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배경이 된다 이런 얘기는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물러선 입장이고 또 물론 지금 이제 전직 그 세 분 총리가 다 이제 본인 임기 내에 총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만든다는데 내 뜻이 거기 있다 이래 버리면 굉장히 이제 당이 복잡해지거든요. 저는 이런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자 개딸 용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재명인 내 마을 개설자가 개딸이라는 명칭을 파기한다. 더 이상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신 민주당 지지자 이런 표현을 써달라는 네네. 얘기인데 이거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든 민주당원으로 쓰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개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개혁의 딸, 그다음에 뭐 양심의 아들, 양아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뭐 재명인의 마을 이장지 그만둬라, 그다음에 뭐 개딸이를 하고 절연해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여서 사용하지 말자는 건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펜도 있었고 뭐 재명인의 마을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것이고 네. 그걸 굳이 뭐 저 사람들하고 끊어라 말아라. 노사모나 문펜도 노사모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이걸 너무 이분들을 좀 이렇게 뭐 강성, 열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정 대변인, 네. 김태섭, 이낙연, 뭐 이준석 이분들 등장 결국 이제 신당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초점이 모이는데 내년 4월 총선 어떻게 보세요? 이 신당이 총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까요? 신당의 역사 과거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신당이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1996년에 자민련 있었었고요. 2016년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의미 있는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스텝을 빨리 밟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당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셈법이 그게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에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거의 굳힌 듯한 그런 네, 뭐 얘기를 이준석 전 하네요. 대표 12월 27일에 이제 뭐 100% 그래서 신당을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 소속으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이후 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3, 4년 정치하는데 어려운 시기 겪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경력이 나중에 그 더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신당을 한다면 뭐 비례정당을 통해서 몇 석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받기는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물었거든요.
뭐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입장이던데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적극적이었고 이낙연 대표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류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 결국은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인데 누구도 지금 어떤 세력도 독자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뭐 현역 의원들이 붙고 그다음에 그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 결국 20석을 만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독자 힘으로 안 되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방금 얘기는 만나는 보는데 연대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네. 세대 교체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새로운 정치, 뭐 세대 교체 이건 안 맞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호남의 지지세를 얻는 본인의 과정을 좀 얻으려고는 하겠지만 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플러스는 안 될 거다. 네. 근데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준비를 몇 달 동안 해왔거든요. 사람들도 모집하고 했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정도 준비도 아직 안 된 거 아닌가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이낙연 총리가 손을 내민 입장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요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뭐 의미 있는 세력을 구축한 뒤에 예. 2027년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제가 뭐 말미에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벌써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록 등원에는 실패했지만 마3 중이라고 하는가요? 마이너스 3선 중진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정치적 내공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역임했었고 또 지난번 정권 창출 과정에서도 큰 힘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분이 하겠다고 하면 뭐 말릴 사람이야 본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의 행보, 만약에 여기서 신당을 해서 대권 후보로 가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 남아서 정치적 커리어를 더 키우고 다음 대권 뭐 당연히 자신이 뭐 원한다면 후보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신당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예정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경우에 지역구 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대구냐, 어디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 현근택 부원장은 좀 누군지 감이 잡힙니까? 아니 뭐 감은 안 잡히는데 아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로 할 거다. 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뭐 3번 동안 못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70-80% 갈린다고 보면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 그 중에 또 뭐 검핵광이든 윤핵광이든 이런 분들하고 붙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 지역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네. 아마 상대방이 정해지면 그때 붙으려고 할 텐데 구도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도가 설 수 있는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이 약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중심으로요. 친박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출마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친박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친박은 없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름을 키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해당 지역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두 분께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좀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선거를 통한 명예회복 과정이 아마 우리 당의 당직을 이 후보를 가지고 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모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부하인 대대장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네. 뉴스가
있었는데요. 배경이 뭡니까? 기본적인 배경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태원이라든지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상위, 그러니까 하위, 중하위 책임자들만 책임을 지고 상위 부대는 책임을 안 지고 있군요. 상위 부대라는 상위자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결국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근데 핵심은 사단장이 나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진술을 냈는데 이 대대장 입장은 그게 아니라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라는 게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 그럼 무릎 아래라는 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사단장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우리 대대장 중대장들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이뇨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지난 조사와 동일했고 NBS 리얼미터,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현안은 어떤 건가요? 네,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 박스권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상을 보면은 대통령 지지층들은 결집을 하는데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 세대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또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 인천 경기가 조금 흡수되다가 최근에 경제 이슈 또 국민의힘 혁신 이슈 각종 이슈들이 특별하게 호재는 없거든요. 네.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2개월 전, 4개월 전, 6개월 전 지지율이나 지금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그 갤럽 자료를 보면은 부울경 지역에서 5%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긍정 평가가. 그래서 이건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상승, 민주당은 하락했고 NBS에서는 국민의힘은 2주 전과 동일, 민주당은 상승했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는 양당이 모두 하락했고 RN서치에서는 국민의힘 하락, 민주당 상승.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지금 들쑥날쑥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네, 이게 지금 패턴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네. 어쨌든 그 조사 방법하고 시기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벌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했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차이가 시차가 이렇게 길면은 그 떨어져도 그 원인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양당 그 전화면접 조사 기준으로 보면 양당은 보합세 굉장히 치열한 그 경쟁 상황을 보이고 있고 ARS 조사로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좀 앞서는 40% 한 초중반에서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렇게 그 혼조세가 나타나는 그 조사상의 흐름은 신당 논의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흐름도 같이 결합되어서 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준 현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해 준 게 결정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이 이념, 또 정책 아니면 사람인데 사람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때는 아주 이 불확실성,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더라도 김기현, 인효한, 이준석, 한동훈 뭐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말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보다도 우리 정우가 베이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조사마다 조금씩 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현상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을 보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재판 받았다 아니다, 또 뭐 이낙연 전 대표 관련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언급되는 비명계, 친명계 이럴 때는 계속 지지율이 요동칩니다. 그 현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지율에서 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 지금 그 현 정부 지원, 여당 지원 의견이 35%고요. 야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원해야 된다고 51%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해 보면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거의 35%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33% 정당 지지율인데 내년 총선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한다고 51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중간평가,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그 중간평가 심판의 기조 하에서 그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도 여기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어느 당으로 하겠느냐, 이거는 또 양당 모두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놓고 어느 당을 투표하겠느냐라고 보면은 결집도, 지지층의 결집도가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견제론이냐 뭐 지원론이냐 이렇게 총선의 구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야당 견제를 위한 야당 지원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여권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엑스포 유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네. 이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엑스포만이냐 아니면 엑스포 유치 불발 외에 다른 이슈가 있느냐, 불발 외에 다른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PK 지역에 대응을 해달라. TK는 그래도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안심지대라면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화면을 보시더라도 PK 지역의 지지율이 점점 긍정은 낮아지고 있고 부정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오면은 그게 다시 또 상승 곡선을 가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면은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었던 것이 PK이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게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게 안 바뀌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뭐 떡볶이를 먹는 먹거리도 중요했지만 실제 먹는 먹거리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 먹거리, 경제 먹거리, 정치 먹거리, 또 혁신 먹거리,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울산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내놓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에 경제부처 장관 재계 총수들과 부산을 방문해서 네. 글로벌 거점 도시로 삼겠다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행보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 글로벌 거점 도시라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을 달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 좀 세부적인 정책도 같이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가덕동 신공항이라든지 산은 이전, 북한 재개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또 다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 또 부산 민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부산이 이제 비기닝이라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좀 부산 민심으로 볼 때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배 소장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네.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50% 이상, 55% 그러면 어떤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도 그렇고 인천, 경기 지역,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도 그런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이 이 경고장을 받아든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관련된 이런 혁신 또 기득권을 하방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남에서의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가 단순히 아니 지역에 털을 닦아 놓은 의원들에게 왜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의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태경 의원이나 윤석열 의원은 정작 수도권에 출마해야 되거나 이제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물 교체를 하느냐. 또 수도권의 이 무당청, 중도청, 2030 MZ세대의 인구가 다른 곳보다도 스윙보터들 부동층이 많거든요. 이들을 끌어낼까 하는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적어도 10월 말 1월 초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선거가 미생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네. 이인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이 경합 열세인 지역만 3분의 2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물론 선거 이제 아직 뭐 남았죠. 네. 여러 이제 변수가 그 사이에 어떻게 뭐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서울 민심 향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선거가 뭐 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런 자료가 수도권은 거의 뭐 전패 분위기고 2020년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전망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많은 그 후보들이 뛰고 있어요. 전패 정도는 아니잖아요. 전패는 아닌데 네.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좀 너무 네. 이제 그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열세다 예, 말씀이죠. 열세, 네. 예, 경합 열세 지역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후보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그 국민의힘보다는 좀 반대되는 분석을 했어요. 민주당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자기 후보들에 대한 그 사기 진작 또는 그 사기를 좀 그러니까 사기 진작과 또는 이제 경계심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움직여라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민심이 중요한데 서울 민심은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좋은 인물을 호감이 가는 인물들을 선택해서 내보내는 것,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소장님, 지난 네. 21대 총선 당시에 그 총선에 대한 기대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지원이 견제 여론보다 높았고 그렇습니다. 결과 역시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 견제 여론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혁신하거나 총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래프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300명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에요. 이게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총선 의석수 예측 분석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대선 후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과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총선 구도를 보면은 야권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야권에 유리한 그런 구도가 총선 구도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그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전과 차이 나는 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권 견제론이나 정권 심판만큼 미치지는 못해요. 네.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민주당도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썩 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역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인요한 혁신에는 불발이 됐는데 이걸 다시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결단 또 혁신 나와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 이제 내년 4월 10일이잖아요. 네. 총선 판세가 보통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사실 지금 이제 각 당에서는 지금 아까도 이제 사무처에서 벌써 이 자료가 나온 걸 보면 12월에는 한번 전체 판세 분석을 위한 조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실제적인 이제 진짜 좀 의미 있는 판세는
양당의 대진표가 나와야 돼요. 대진표가 나오는 시기가 2월 한 하순께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예측도가 높은 그런 판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첫 총선 영입 인재 발표했잖아요. 이수정 교수, 구자령 변호사 등등 5명인데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재들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별다른 주목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선 전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이제 인재 영입을 시도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까지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또 몇몇 이제 뭐 주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이낙연 뭐 등등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주요 인물들에 의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누구를 영입했다. 삐뽀 그다음에 뭐 하정훈 원장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저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이건 별로 그렇게 썩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이 총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세균 전 총리계로 알려진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비명계가 반발합니다. 어떤 이유죠? 일단은 이 안규백 의원님이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계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지원과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그 전략선거구 이번에 그 발표되고 나서 전략선거구를 최소화해서 당원이 직접 뽑는 그러한 그 후보들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성으로 냈어요. 현재 그 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그 당원 당규 상에는 20% 정도여서 한 30석 정도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경쟁을 하겠다, 당원들이 직접 뽑는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정세균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맥 관계가 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총리 연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사로운 이념보다는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서 이게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 수장님, 민주당이 1호 청년 정책으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청년을 위한 정책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해서 또 더군다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인 유사한 정책을 좀 펼쳐나가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20만 원, 5만 원 이게 그러면 제대로 실현이 될 건가? 파격성은 있고 굉장히 기가 솔깃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기숙사를 5만 원을 세워야 될지 대체로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공공주택 짓기도 쉽지 않은데 5만 원을 어디다가 대학 이 캠퍼스 내에서 세우는 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실천될지 사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머리를 맞대는 건 필요합니다. 실천 가능하도록 또 실천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왜 이 비례대표도 그렇고 공천 주는 데 있어서 청년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도 청년 40%,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청년 50% 이런 정책들을 속속 또 발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MBS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이게 지금 부정적 의견이 59%고 긍정적 의견이 32%여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각의 장관들은 현재 대통령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그 현 정부 중간 심판 성격의 총선인데 이걸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서 또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은 국민들 정서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다면서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라, 젊은 인물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제 속마음은 상당히 지금 이번에 크게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그 한동훈 장관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매트릭스 조사 결과 신당 창당할 경우에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여론이 6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0%대 이 부당층 흡수할 제3정당
이게 만만치 않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은 대선 연장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끝장 대결.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어차피 한 표라도 더 많이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당은 지역구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는 또 병리평이냐 준연동형이나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3당 쪽으로 가려면 누군가가 뭔가 이 이념 철학이죠.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사람. 이게 돌풍과 해오리 바람과 이런 걸 일으켜야 되는데 뭐 이준석 신당도 주목을 합니다. 또 이낙연 신당도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는 그 주목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준석 전 대표 뭐 신당 움직임 두드러지잖아요. 네. 금태섭 전 의원, 뭐 저 정의당의 유 의원도 뭐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 대선 주자급의 후보들이 이제 그 신당 창당을 주도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 나온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좀 거기에 많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이준석 오늘 여기 나온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한 조사에 따르면은 신당 창당을 하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21% 정도 나와서 처음에 당 만들겠다고 할 때보다는 지금 좀 지지세가 약간 붙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얼마나 좋은 역량 있는 인물들을 그 지역에 내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선거구제 그 문제와 함께 그 인물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일까요? 현재 지금 뭐 반대, 관심 없다는 의견이 42% 나오고 좋지 않게 본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창당을 바란다가 21%,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해라가 8% 나와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 복귀해라도 23%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정치 영역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상당히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 또 국정조사가 있고요.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상당히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재판 등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문제가 사실 12월에 가장 핵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 특검법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7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보다 이게 더 올라갔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77%까지 나와서 수도권에 지금 악화된 민심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 처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 삼부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 7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4분기의 합산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타임스에는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급감할 것이라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바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서 대학 학비 무상화 방침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